살고 싶다면 그 머리카락을 자르셔야 합니다. 깊은 산속 한 소년이 가위를 든 채 한 여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풀어헤친 머리에 핏자국이 묻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이 여인은 다름 아닌 한 나라의 중전이었습니다. 원자를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어느 대신이 친정 가문을 영모로 몰기 위해 행렬을 습격하게 만든 것이었으니 호위 무사들은 모두 쓰러지고 중전은 늙은 상궁과 함께 산속으로 몸을 피했으나 자객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산을 헤매던 중전 앞에 약초를 캐던 12살 소년 백두현이 나타나 살고 싶다면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과연 이 두 사람은 자객들의 눈을 피해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 배후의 영모 세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백두현은 이른 시각부터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으나 그의 발걸음은 어느 노련한 약초꾼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조부와 함께 살아왔던 그는 작년에 조부마저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속 지형이라면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하였으니 오늘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을 헤치며 약초를 살피던 두현은 문득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산속에 감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새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바람마저 잠시 멈춘 듯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둔탁한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두현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방향을 살폈지요. 산 아래쪽으로 이어진 길목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부서진 가마와 쓰러진 호위, 무사들의 모습이 멀리서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색의 깃발이 진흙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칼과 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평범한 도적대의 습격이라면 이토록 철저할 수 없었으니 두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두현은 낮게 중얼거리며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풀숲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감각만은 어른들보다도 예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본래 중전의 친정 행차였습니다. 원자를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전이 부친인 민대감의 집에 잠시 다니러 가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전의 위세가 더욱 커질 것을 두려워한 이판서 이형규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형규는 왕세제를 옹립하려는 세력의 핵심 인물로서 중전이 원자를 낳은 이상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전의 친정 가문을 영모로 몰아 권력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가병을 동원하여 이번 행렬을 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산속에서 도적대에게 당한 사고로 꾸며질 예정이었으니 중전이 죽는다 한들 그 누구도 이형규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객의 우두머리인 최도겸은 이미 행렬의 호위 무사들을 모두 베어 넘긴 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전과 늙은 상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니 최도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지요. 산으로 도망쳤나. 두현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풀숲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에 핏자국이 묻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늙은 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상궁의 팔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니 두 사람 모두 결코 멀리까지 도망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마님, 조금만 더 가시면. 상궁이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으나 그 말 끝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 듯 그저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현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두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비단옷과 단정히 손질된 머릿결만 보아도 이들이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산 아래에서 본 그 가마와 깃발의 색이 여인이 입고 있는 비단옷의 색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두현을 발견하자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린 탓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상궁이 황급히 여인을 감싸며 두현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냐? 너는. 여인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험이 남아 있었으나 동시에 깊은 두려움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두현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여인의 풀어진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가만히 살펴보았지요. 멀리서 자객들의 외침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현의 시선은 여인의 흐트러진 머릿결과 그 사이로 살짝 드러난 옥비녀의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으니 이 여인의 정체가 짐작되고도 남았던 것이었지요. 마님, 살고 싶으시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현의 목소리는 나직하였으나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영문을 모른 채 두현을 바라보았고 상궁 역시 이 어린 소년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선이 두현에게 향한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자객 한 무리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모습이 능선 너머로 드러난 순간 두현은 망설임 없이 두 여인을 이끌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옆 절벽 아래 수풀에 가려져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굴이었지요. 평소 약초를 캐다 비를 피하던 곳이라 두현만이 아는 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어느덧 산 아래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두현은 동굴 입구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검은 무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흩어져 산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으니 머지않아 이 동굴까지 닿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현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 중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풀어진 머리와 화려한 비단옷, 거기에 손목에 채워진 옥장식까지 어제 산 아래에서 보았던 행렬의 깃발과 같은 색이었으니 이 모든 것이 중전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식이었던 것이지요. 마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두현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중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머리와 옷, 어제 산 아래서 보았던 행렬의 깃발과 같은 색이었사옵니다. 자객들은 분명 그 색과 모양만을 찾고 있을 것이오니 지금 마님의 모습,
그대로는 한식경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중전은 그제야 두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렴풋이 깨닫는 듯하였으나 차마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오나, 그것을 버린다면 내가 누구인지는 또 어찌 증명한단 말이냐. 중전의 목소리에는 옅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두현은 잠시 침묵하다 차분히 답하였습니다. 지금은 신분을 증명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이옵니다. 증명은 살아서 도성에 닿은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김상궁은 부어오른 팔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의 말이 옳사옵니다. 지금은 그저 살아야 하옵니다. 말을 마친 김상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두현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였으나 상궁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지요. 밤새 흘린 피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산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중전은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현은 그 모습을 보며 품속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현은 작은 가위를 손에 쥔 채 차마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의 앞에 앉은 중전은 두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해주거라. 중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중전의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가위가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한 가닥, 두 가닥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지요. 중전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입술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머릿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표식일 뿐이었지요. 두현은 흔들림 없는 손길로 가위를 움직였고 어느덧 중전의 머리는 어깨에 닿을 듯한 길이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 자른 두현은 이번엔 품에서 챙겨온 낡은 옷가지를 꺼내었습니다. 평소 그가 입던 옷보다도 더해진 흙투성이의 사내아이 옷이었지요. 마님, 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하옵니다. 비단 옷은 따로 쓸 곳이 있사옵니다. 중전은 자신의 화려한 당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온 것이라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담긴 옷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가장 먼저 찾을 단서일 뿐이었습니다. 중전이 동굴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옷을 갈아입는 동안 두현은 김상궁의 상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천을 풀어보니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으나 다행히 출혈은 어느 정도 멎어 있었지요. 상궁얼은 조금만 더 견뎌주셔야 하옵니다. 김상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두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영특한 아이를 만나다니 하늘이 마님을 버리지 않으셨나 보구나.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중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아진 머리에 흙투성이 옷을 입은 그 모습은 더 이상 중전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산골 아이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정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 것이냐? 중전의 물음에 두현은 잠시 생각하다 답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마님은 제 동생이옵니다. 이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뜻밖의 대답에 중전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두현은 동굴 한쪽에 벗어둔 비단옷과 잘려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이 옷과 머리카락을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객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로 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궁어른 마님, 잠시만 더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사옵니다. 두현은 비단옷과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챙겨 들고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중전과 김상궁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두현이 향한 곳은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파른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이었습니다. 이곳은 자객들이 수색하며 지나갈 길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만한 위치였지요. 두현은 주변에 흩어진 마른 집단과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집단을 엮어 사람의 몸통과 팔다리 모양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뼈대를 세웠지요. 평소 허수아비를 만들어 산짐승을 쫓던 솜씨가 이번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형체가 어느 정도 갖춰지자 두현은 챙겨온 비단옷을 꺼내 지프로 만든 몸통에 입혔습니다. 붉은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당이가 집단 위에서도 묘하게 화려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 위로 두현은 잘라낸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붙여 나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머리카락의 위치와 흐름까지도 신경 쓰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현은 완성된 형체를 절벽 끝쪽으로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틈에 형체를 기대어 세워두니 멀리서 보면 누군가 쓰러진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지요. 두현은 한 발짝 물러서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옷의 빛깔과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위태로운 자세까지. 멀리서 본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허수아비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두현은 서둘러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중전과 김상궁은 두현이 돌아오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동시에 그의 손에 더 이상 비단옷과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다 끝냈사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편 산길로 내려가야 하옵니다. 중전은 두현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연한 기운을 느꼈으나 자세한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동굴을 나와 두현이 미리 봐두었던 반대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김상궁은 두현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갔고 중전은 그 옆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맞추었지요. 산길 곳곳에는 자객들이 남긴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었으니 세 사람은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던 중 멀리 절벽 쪽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찾았다. 세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스쳤으나 곧 다시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지요. 계획대로이옵니다. 서둘러 움직이셔야 하옵니다.
세 사람은 더욱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쪽 능선을 수색하던 최도겸의 부하 하나가 멀리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두목, 저쪽입니다. 최도겸은 즉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절벽 끝 바위 틈 붉고 화려한 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까지 눈에 들어오자 최도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찾았구나. 최도겸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절벽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쓰러진 형체는 더욱 또렷하게 보였지요. 붉은 당에 길게 흩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위태롭게 절벽 끝에 걸쳐진 자세까지. 누가 보아도 중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 안도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인가? 가장 먼저 도착한 부하 하나가 형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절벽 가장자리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바위는 발밑에서 미끌거렸고 절벽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지요. 이복에 천천히 뒤따르던 동료가 말릴 새도 없이 부하의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자객들의 진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몇몇은 떨어진 동료를 살피러 절벽 아래쪽으로 향했고 몇몇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우왕좌왕하였지요. 최도겸 역시 잠시 시선을 빼앗긴 채 떨어진 부하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혼란의 틈을 타 산 반대편에서는 두현과 중전, 김상궁이 가능한 한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마저 죽이려 애쓰는 세 사람의 모습 위로 멀리서 사람들의 외침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요. 산 아래로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 두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정상 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점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으나 이곳까지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벗어난 듯하옵니다. 중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부하를 구해 올리는 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파른 바위 틈에 자란 나무 뿌리에 걸려 목숨은 건졌으나 다리뼈가 부러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요. 자객들은 밧줄을 엮어 부상자를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하 하나가 발목을 접질려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최도겸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산을 오를 때만 해도 20명에 가까웠던 인원이 어느새 부상자를 챙기느라 절반 가까이 발이 묶인 상태였지요. 그는 부하들을 뒤로 하고 천천히 절벽 끝의 형체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서 본 형체는 멀리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은 분명 진짜였으나 그 안에 든 것은 사람이 아닌 집단과 나뭇가지였던 것이지요. 머리카락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붙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도겸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지프로 엮인 형체의 머리 부분을 천천히 매만져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붙은 위치, 비단옷이 둘러진 매듭의 모양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었지요. 이것이 우리를 속인 미끼였단 말인가. 최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짙은 불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부하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 이건 어른의 솜씨가 아닙니다. 옷을 입히고 머리카락을 붙인 솜씨가 마치 무엇이냐. 최도겸의 짧은 물음에 부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하였습니다. 마치 아이가 허수아비를 만들 듯한 솜씨입니다. 짚을 엮은 방식이나 가지를 세운 모양새가 영락없이 그렇사옵니다. 최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짚으로 만든 형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속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누군가, 짚으로 사람 형체를 능숙하게 만들 수 있는 누군가. 그것은 결코 평범한 양반이나 호위, 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산골 아이로구나. 최도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도 짙은 황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작 어린아이 하나에게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에 깊은 흠집을 낸 것이었지요. 옆에 있던 또 다른 부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두목, 그렇다면 중전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산속 지리를 안다면 분명 가장 빠른 하살로로 도망쳤을 것이옵니다. 최도겸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산 아래쪽 두현 일행이 내려갔을 반대편 능선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곳은 마을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길목이었습니다. 당장 부상자들을 산 아래로 옮겨라. 나머지는 전부 나를 따른다. 최도겸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들쳐 업은 무리는 산 아래쪽 마을로 향하였고, 나머지 자객들은 최도겸을 따라 반대편 능선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짧은 머리의 사내 아이, 행색을 한 자들을 찾으면 됩니까? 그래. 허나 잊지 말아라. 최도겸은 걸음을 멈추고 부하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산을 오를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우리가 쫓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여인이 아니다. 그 곁에는 우리를 이 정도로 농락할 수 있는 아이가 함께 있다. 결코 가벼이 보지 말아라. 부하들은 최도겸의 말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 정상에는 어느새 짚으로 만든 형체의 잔해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요. 흩어진 집단과 검은 머리카락이 절벽 아래 깊은 골짜기를 향해 천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최도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잔해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12살 산골 아이라. 그의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 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묘한 경계심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두현 일행이 내려간 방향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세 사람은 우거진 숲 사이에 자리한 작은 바위 틈에서 잠시 숨을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머물 수는 없었으나 김상궁의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두현은 주변을 살펴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김상궁을 조심스레 바위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상궁어른, 잠시만 쉬었다 가시지요. 김상궁은 옅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색은 이미 핏기를 잃어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중전은 김상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을 느낀 순간 중전의 눈빛에 짙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상궁, 정신을 차려야 한다.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닿을 것이야. 마님. 김상궁은 가까스로 눈을 뜨고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도 어딘가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소인이 더는 함께 가지 못할 듯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일어나거라, 상궁. 중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두현은 말없이 김상궁의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았으나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임을 직감하였지요. 밤새 흘린 피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김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중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사옵니다. 중전과 두현은 동시에 김상궁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상궁은 가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렬의 습격. 그것은 단순한 도적대의 짓이 아니었사옵니다. 소인이 행렬을 따르기 전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무슨 이야기란 말이냐? 이판서 대감, 이영규 대감께서 마님의 친정을 영모로 몰기 위해 거짓 밀서를 꾸미고 있다 하였사옵니다. 마님의 친정에서 보내는 서신을 가로채어 마치 원자 아기 씨를 옹립하고 전하를 폐위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둔갑시켰다 하였사옵니다. 중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김상궁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것이 참이란 말이냐. 이번 습격 역시 그 음모의 일환이었사옵니다. 마님께서 산속에서 도적대에게 당해 돌아가신 것으로 꾸며 모든 후환을 없애려 한 것이옵니다. 마님, 이 사실을 반드시 민대감 어르신께 전하셔야 하옵니다. 어르신께서라면 전하께 진상을 알릴 방도를 찾으실 것이옵니다. 김상궁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두현은 그제야 자신이 며칠째 함께하고 있는 이 여인이 단순한 양반가 부인이 아님을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마님. 그리고 김상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전의 손을 두현의 손 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곁에 두소서. 하늘이 마님께 보내주신 아이이옵니다. 그것이 김상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고 숲속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김상궁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윽고 중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와 흙투성이 옷을 입은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었지요. 두현아, 이제는 말해 주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이 나라의 중전이다. 두현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중전마님, 끝까지 곁에서 지키겠나이다. 멀리서 자객들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벗어난 두현 일행은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틈은 없었습니다. 최도겸의 무리가 이미 반대편 능선을 따라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두현은 걸음을 옮기는 틈틈이 길가에 자라난 풀들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 유용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마님,
잠시만 이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두현은 길목 한쪽에 자라난 독초 무리를 가리키며 빠른 손놀림으로 잎과 줄기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는 어느새 옅은 자줏빛 즙이 묻어났지요. 이것을 길목 풀섭에 으깨어 뿌려두면 살갗에 닿는 순간 가렵고 화끈거리게 됩니다. 잠시나마 발걸음을 늦출 수 있을 것이옵니다. 중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두현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놀라움으로 다가왔지요. 한편 같은 시각 도성의 이판서 사가스지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영규는 서안 위에 놓인 서신 한 장을 손에 들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민대감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시겠지. 친정 행렬이 산속에서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곧 닿을 터인데. 곁에 선 신복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헌데. 중전마님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옵니다. 산속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이영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으며 손에 든 서신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결국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될 뿐이다. 설령 살아남았다 한들 이 서신이 먼저 닿을 것이야. 이영규는 서신을 봉투에 담아 신복에게 건넸습니다. 이 서신을 민대감의 처소에 흘려라. 마치 누군가 흘리고 간 것처럼. 다시 산길로 돌아와 두현은 독초즙을 풀섭 곳곳에 뿌려둔 뒤 일행과 함께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뒤쪽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가렵잖아. 발이 화끈거린다. 두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더 멀리서 또 다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우회해라. 저쪽 길로 돌아간다. 최도겸의 목소리였습니다. 독초에 당한 부하 며칠 뒤로 한 채 최도겸을 비롯한 나머지 무리는 곧바로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지요. 두현은 그 외침을 듣고 자신의 함정이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 완전히 따돌리지는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따라오는군. 보통 자가 아니옵니다. 중전은 두현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옅은 긴장을 읽어내었습니다. 세 사람, 아니 이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도성의 성문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두현과 중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성문 주변에도 어딘가 낯선 자들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부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될 것이옵니다. 두현의 말에 중전은 짧게 잘린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성의 불빛이 두 사람의 앞에 길게 늘어선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문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현은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성문 양쪽으로 늘어선 인파 사이 낯빛이 굳은 사내들 몇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한 행인과 다를 바 없었으나 시선만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들도 우리를 찾는 자들인 듯하옵니다. 중전은 두현의 시선을 따라가다 옅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성 어귀까지 이미 자객들의 손이 뻗쳐 있었던 것이었지요.
두현은 품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은 천 주머니를 매만졌습니다. 산속에서 마지막으로 챙겨온 마비 가루였지요. 많은 양은 아니었으나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마님, 제가 먼저 저들의 시선을 끌겠사옵니다. 그 사이 마님께서는 인파에 섞여 성문을 통과하셔야 하옵니다. 그것은 안 된다. 너 혼자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시간이 없사옵니다, 마님.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최도겸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몇을 이끌고 이미 두 사람의 뒤를 바짝 좁혀온 것이었지요. 최도겸의 시선은 곧장 짧게 자른 머리와 흙투성이 옷을 입은 중전에게 향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짙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설마. 최도겸이 한 발 다가서는 순간 두현은 망설임 없이 품속에 천 주머니를 열어 가루를 흩날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진 가루가 최도겸과 그 주변 부하들의 얼굴에 닿았지요. 가루를 들이마신 자들의 손발이 순식간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도겸 역시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으나 정신만은 아직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도 최도겸은 두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 흙투성이 옷.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까지. 그 순간 최도겸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중전이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속에서부터 줄곧 자신들이 쫓던 진짜 표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두현과 중전은 마비된 자객들을 뒤로 한 채 인파 속으로 빠르게 섞여들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흙투성이 옷을 입은 두 아이를 그저 평범한 행인으로 여겨 별다른 검문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성문을 지나자 두현은 미리 들어두었던 민대감의 자택 위치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몇 번이고 돌아 들어가니 마침내 커다란 소슬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두현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하인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인은 흙투성이 차림의 두 아이를 보고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으나 중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 따님이 왔다고 전해주시게. 하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하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채를 향해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마당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민대감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민대감의 사가에는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한 점도 빠뜨리지 않고 부친에게 전하였습니다. 산속에서의 습격, 두현과의 만남, 머리를 자르고 동자의 행색으로 변하였던 일, 그리고 김상궁의 마지막 말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민대감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지요. 특히 이영규가 거짓 밀서를 꾸며 친정 가문을 영모로 몰려했다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민대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그였으니 이런 음모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형규, 그자가 끝내 이런 짓까지 벌였단 말인가. 민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입궐을 준비시켰습니다.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민대감은 궐에 입궐하여 전하를 아련하였습니다. 전하는 친정 행렬이 산속에서 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큰 슬픔에 잠겨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민대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 슬픔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중전이 살아있단 말인가? 전하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민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김상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이형규의 밀서 조작에 관한 일을 빠짐없이 고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전하의 손은 어느새 서안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하의 얼굴빛이 점차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형규를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가 꾸민 밀서와 그 배후를 모두 밝혀내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캐내야 할 것이다. 명이 떨어지자 궐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평온하던 이형규의 사가에도 곧 의금부 관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이형규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버둥 쳤으나 이미 그의 곁을 지키던 신복들조차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대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신복의 그 한마디에 이형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이형규와 그를 따르던 세력은 모두 영모죄로 처단되었습니다. 친정 가문에 씌워졌던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고 중전은 정식으로 환궁하여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환궁하는 가마 안에서 중전은 짧게 잘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화려한 당의를 다시 걸쳤으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산길을 함께 걸었던 그 며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현이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환궁한 첫날 중전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두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하께 두현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하였고 전하는 즉시 두현을 궐로 불러들이도록 명하였습니다. 명을 받은 관졸들이 산을 올라 두현을 찾았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관졸들의 모습에도 두현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약초 바구니를 가만히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궐에 들어선 두현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명옷을 입은 채 어전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모습에도 그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요. 전하는 그런 두현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중전을 구한 그 아이로구나. 듣자 하니 머리카락을 자르고 허수아비를 세워 자객들을 따돌렸다 하던데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는 두현의 작은 체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기지가 자신의 중전을 살리고 나아가 조정의 큰 음모까지 드러나게 하였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내 공이 결코 작지 않다. 무엇을 원하느냐? 벼슬을 내릴 수도 있고 궐에 머물며 학문을 익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야.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두현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곁에 선 중전의 눈빛에는 두현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함과 동시에 어딘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전하, 소희는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아이일 뿐이옵니다. 궐의 법도도 학문도 익힌 바가 없으니 그저 본래 살던 산으로 돌아가 약초나 캐며 지내고자 하옵니다. 전하는 잠시 두현을 바라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아이로구나. 좋다. 다만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패를 내리겠다.
그리고 전하는 잠시 중전을 바라본 뒤 다시 두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년 약초철이 되면 궐에서 사람을 보내 너의 안부를 살피도록 하겠다. 중전의 뜻이기도 하니 거절하지 말거라. 두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궐을 나섰습니다. 중전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중전은 거울 앞에 앉아 다시 자라난 머리를 정성스레 빗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짧았던 머리는 다시 길게 자라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중전은 문득 손끝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매만지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산속 동굴에서 가위를 들었던 작은 손길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음을 떠올린 것이었지요. 같은 시각 산속에서는 두현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전하께서 내려주신 작은 목패가 매달려 있었으나 그는 별다른 자랑도 내세움도 없이 그저 평소처럼 산을 오르고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멀리 도성에서 보내온 작은 보따리 하나가 두현의 오두막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초철에 맞춰 보내온 곡식과 짧은 서신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서신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그날의 일 잊지 않고 있다. 두현은 그 서신을 잠시 바라보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